이번 시간은 제12장 건축적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적산은 9회 시험 때부터 우리 시험에 도입이 됐습니다. 장기 수선과 관련돼서 기초적인 공사비나 이런 물량 산출에 관해서 기초적 지식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9회부터 시험이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출제된 바가 없었고요. 그래서 거의 2문제 정도로 현재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 적게 나온 경우는 1문제 출제됐고요. 거의 2문제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기본은 이렇게 아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문제는 계산 문제, 한 문제는 이론 문제,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절 적산의 개요 부분에서 적산하고 견적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적산 개념하고 이 견적 개념은 적산이라는 것은 이 공사량이 됩니다. 공사량, 바로 물량 개념이 되겠죠. 물량. 그래서 공사량을 산출하는 기술행입니다. 산출하는 개념이고, 그러면 견적 개념이 이 공사량을 산출했으면, 물량 산출했으면 여기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공사 비용을 갖다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을 견적이라고 칭합니다. 자, 이 개념은 지문에 2번 정도 언급이 되었다. 한 번은 답이 되었으면 서로 바꾸어서 출제된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3번의 적산 업무의 필요성은 한번 읽어 두시면 됩니다. 시험하고는 거의 무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33페이지 보면 적산의 종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산의 종류. 이 적산의 종류의 개념에서 이 종류적인 측면에서는 필요 시기에 따라서 필요 시기 개념과 상세 정도에 따라서 2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지고 있죠. 그러면 필요 시기에 따라서는 3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예산 견적 개념이 있고, 예산 견적과 그 다음에 설계 견적, 그리고 바로 실시 견적, 이 3가지 견적 개념이 있고요. 상세 정도에 따라서 나눌 때는 계산 견적과 명세 견적 개념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계산 견적과 명세 견적. 시험은 이 부분 가지고 기출이 2번 되었습니다. 2번 기출이 되었고요. 그러면 차이점 정확히 구분해 두시고, 예산 견적. 예산 견적은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필요 시기가 이 건축주가 이 공사를 갖다가 기획할 때입니다. 기획할 때 대략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인가 해야 되죠. 그래서 공사 기획할 때입니다. 계획을 할 때. 이때 뽑는 것이 예산 견적입니다. 그럼 예산 견적은 상세 정도에 따라서는 계산 견적에 속합니다.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계산적으로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 견적이고, 그 다음에 설계 견적은 건축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도급업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급업자적인 측면에서, 자, 건축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때입니다. 공사를 발주. 그래서 이 발주할 때 계략적으로 공사비가 얼마 되나 이걸 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적합자가 공사를 갖다 낙찰받을 수 있죠. 그래서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때 정확히 우리가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때 뽑는 것이 설계 견적이고, 도급업자는 도급을 받기 위해서죠. 공사를 갖다가 도급받기 위해서,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도급받기 위해서 뽑는 것이 설계 견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설계사무소에서
적산 전문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견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상세 정도에 따라서는 명세 견적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 견적. 실시 견적은 시공자가 뽑는 겁니다. 시공자적인 측면이 이 실행 예산을 짜야 됩니다. 실행 예산을 우리가 짜고 그리고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뽑는 겁니다.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뽑는 것이 바로 이 실시 견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 시기에 따라서 세 가지 견적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설계 견적과 실시 견적 이 두 가지 견적은 명세 견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정확도 있게 뽑아야 됩니다. 명세 견적에 해당이 되고 예상 견적이 계산 견적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산 견적이다. 정확도가 있는 것이 바로 명세 견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세 견적은 우리가 정밀 견적이라고도 하고 상세 견적이라고도 칭합니다. 상세 견적, 설계 도서가 보통 완비가 된 상태에서 현장 설명 다 듣고 질의응답까지 해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뽑는 것이 명세 견적이 됩니다. 그런데 계산 견적은 설계 도서가 미완비된 상태에서 불완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뽑는 것이 계산 견적입니다. 그래서 예상 견적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도는 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정밀한 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34페이지에 보면 공사비 구성 5번에 이 공사비 구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사비 구성에서는 지금 현재 거기 나누고 있죠. 그래서 뭐 낼 것이 딱 하나밖에 없죠. 직접 공사비 오지선다형이 되다 보니까 직접 공사비밖에 사실 낼 것이 없고 그래서 그건 출제가 되었습니다. 직접 공사비의 구성은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죠. 자, 일단은 그 재료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재료비. 아파트를 짓는다. 그럼 철근이나 콘크리트, 벽돌이나 타일이나 이런 재료비와 관련된 거. 그럼 재료만 있다고 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거 아니죠? 인건비 들어가야 되죠? 그에 대한 노무비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외부 업체에다 주문 제작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거와 관련된 외주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사는 기계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전기 전력비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 그리고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도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경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 공사비는 바로 이 네 가지가 실제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들이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공사 비목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 비목적인 측면. 그래서 비목은 거기에서 뭐 재료비 있고 뭐 재료비는 뭐 읽어 두시면 돼.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부산물 개념 간략히 읽어 두시고 얘는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비는 정확히 학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노후비적인 측면. 자, 노후비는 직접 노후비가 있고 간접 노후비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죠. 직접 노후비하고 간접 노후비 이 두 가지로 현재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공사 목적물을 만드는데 직접 한 사람들 그래서 철공공이나 뭐 이제 급부집자는 급부집공이나 목수라든지 또는 조적공, 미장공, 타일공 이런 현장에서 직접 공사의 목적물을 만드는지 종사하는 사람이 이는 그 인부들 지급하는 것은 직접 노업이고 그리고 간접 노업이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았으나 얘들 보조적인 간접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 보조적인 그래서 현장 사무소 직원이라든지 현장 사무소 직원도 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짜로 자원봉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이나 현장 감독들
현장 감독. 이 사람들 급료 지급한 것은 간접노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거하고 구분해 두시면 된다. 일반 관리비하고, 그래서 일반 관리비가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됩니다. 이거 직접 공사비 했을 때도 일반 관리비가 답이었고요. 그래서 간접노업비하고 나중에 일반 관리비하고는 비교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관리비하고. 일반 관리비가 자체적으로 시험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재비용이 무엇입니까? 일반 관리비가 나왔었고, 근데 이 일반 관리비는 그래서 임직원들, 임원이나 본사 직원들 급료 지급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본사 직원. 본사 직원에 이 사람들 급료 지급한 관련돼서는 일반 관리비고요. 현장 사무소 직원이나 현장 감독들의 급료 지급하는 것은 간접노업입니다. 두 가지는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외주비 해놨죠. 도급에서 공사 목적 일부를 위탁 제작해서 현장에 반입한 데 관련된 노업이나 재료비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일반 외주비라고 하죠. 그래서 외주비라는 것은 외부 업체에다 주문 제작을 하는 거예요. 외부 업체에 이 주문 제작을 해서 주문 제작하여 보통 완성품으로 납품받는 형태입니다. 완성품으로 납품받아서 설치하는 거, 납품받아서 이 설치하는 비용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외주비에 속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파트에서는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하면 주방에 있는 거 있죠. 이런 주방 가구 싱크대에 관련된 거, 현장에서 싱크대 만들지 않잖아요. 주방 가구 관련된 거라든지 창호와 관련된 거, 창호 부분. 그래서 이제 방화문이나 이런 걸 외부 업체에다 주문 제작을 합니다. 뭐 최근에 방화문의 사태가 심각하죠. 그래서 방화문이 열을 차단해야 되는데 열을 좀 있으면 타고는 안에다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넣어야 되는데 단가를 후려치니까 방화문 업체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중간에다 골판지 이런 거 넣어서 타는 형태가 막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그 뉴스에 보시면 TV에서 그때 한 뭐 90% 이상이 아마 잘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적을 하던데, 그래서 이런 걸 외부 업체에다가 줍니다. 그래서 외주비에 속한다는 측면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경비적인 측면, 경비. 자, 경비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직접 계산 경비가 있고요. 직접 계산 경비하고 승률 계산 경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승률 계산 경비로 나누어지는데, 자, 보통 차이점은 이겁니다. 직접 계산 경비하고 승률 계산 경비의 차이점은 보통 소요 소비량 측정이 가능한 것들은 직접 계산 경비에 넣습니다. 소요 소비량 측정이 가능한 것. 측정이 가능한 것은 여기에 두고, 그다음에 승률 계산 경비는 소요 소비량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소요 소비량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측정이 안 되는 게 이것을 승률 계산 경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사 원가 자료 활용해서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게 승률 계산 경비인데, 그러면 승률 계산 경비의 대표적인 것이 뭐 이런 연구 개발비나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유사 연구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연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연구 개발비나 이런 복리후생비라든지 복리후생비적인 측면에, 복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얼마 들어갈지 모릅니다. 복리 개념은. 그리고 소모품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승률 계산 경비고, 그럼 나머지는 거의 직접 계산 경비라고 보시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전력비라든지 뭐 기계 경비라든지, 뭐 기계를 우리가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빌려 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임차료라든지 뭐 보험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보면 됩니다. 뭐 가설비는 이런 일반적인 대부분 것은 직접
직접 계산 특허료 낸다든지 뭐 많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직접 계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다음에 7번에 정미량 또는 정미수량이라고도 칭하고 소요량, 소요수량. 그런 물량, 공사량 산출, 물량을 산출했는데 정미량으로 산출하는 경우가 있고 소요량 산출 개념이 있다는 거죠. 자, 정미량은 설계 도서에서 정확히 물량 뽑은 거야. 길이나 면적이나 부피나 톤이나 이런 것 같이 정확한 물량을 뽑은 거야. 애누리 없이 그대로 뽑은 거죠. 그래서 정미량의 개념은 공사량, 물량을 산출했는데 할정률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망실. 할정률을 고려 안 한 공사량 산출하는 거죠. 물량 산출하는 겁니다. 공사량. 물량을 산출하는 겁니다. 공사량, 물량 산출하는 것이 정미량입니다. 그 위에서 소요량, 소요수량 개념은 소요량은 정확히 물량, 정미량을 뽑았어요. 여기에다 플러스 할정률을 가산한 겁니다. 플러스 해준 겁니다. 망실 할정률을 가산해 준 것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335페이지 보면 할정률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정률. 그래서 이 할정률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올해 시험은 아마 별도로 출제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올해는 아마 지문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네요. 보면 올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종합문제 이론상 지문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시오. 왜냐하면 최근에 시험에 17, 18회 때 연속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종합문제 지문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의 유리나 철근 콘크리트가 있고 대표 유리 정리해 두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2%대는 도료라든지 위생기구 이런 것이 2%에 해당됩니다. 시멘트. 그리고 3%짜리는 잘 정리를 3%하고 5%짜리는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5%요. 그러면 붉은 벽돌은 3%고요.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 같은 것은 3%고 시멘트 벽돌이 5%에 해당이 됩니다. 시멘트 벽돌. 그래서 이건 5%고 그다음에 이형철근이 3%고 원형철근은 5%가 되거든요. 5%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있어요. 3%하고 5%짜리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일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이나 자기, 클링크 타일, 모자이크 타일 같은 타일은 흙을 구워서 만든 거, 독이질 타일이나 자기질 타일이나 클링크 타일이나 모자이크 타일 같은 흙을 구워서 만든 타일들은 여기 들어가요. 타일이고. 그리고 타일 중에 비닐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흙을 구워서 만든 아닌 타일은 5%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오죠. 아스팔트 타일이나 리노렌 비닐 같은 거 아스팔트라든지 비닐 같은 리노렌 타일 등 이런 거 있죠. 이런 보통 오피스의 건물에서는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비교하면서 간략히 공부해 두는 것이 여러분들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 고력 볼트가 바로 5%, 3%고 일반 볼트가 바로 5%의 개념이 됩니다. 5%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합판 일반용이 바로 합판 일반용이 여기에 속합니다. 3%의 개념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여기는 목재 합판 수장용은 여기에 속합니다. 합판 수장용은
수장이란 것은 시장을 목적으로 공사하는 게 수장용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비교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 10%짜리 정도 한번 정리하십시오. 10%짜리는 단열재, 목재의 판재가 있습니다. 목재의 판재. 각재는 5%고 판재는 10%짜리입니다. 그리고 석재의 정형, 그리고 강판, 그리고 적용용 수목이나 잔디 이런 게 10%짜리 할증률을 가지고 있다는 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상에서 용어와 적용 기준에서 보시면 거기에서 뭐 설계 수량 나오죠. 설계 도면에 표시된 계상 수량이고, 계획 수량이 시공 계획에 따른 수량입니다. 그리고 소요 수량은 우리가 망실 이런 거죠. 손실을 할증률을 갖다 고려해 준 게 소요 수량이죠. 소요량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거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밑에 10번에 보면 외주비 나오죠. 외부 업체에다 주문해서 완성품 형태로 납품받아서 현장에 부착을 시는 자재의 비용 관련된 것이 외주비에 속합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페이지 336페이지에서 CGS 단위 기준 기억하시고요. CGS. CGS 단위 기준은 이 단위 기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C가 센티미터죠. 센티미터 길이를 나타내죠. 길이의 센티미터고요. 그 다음에 G가 바로 질량이죠. 그래서 이 질량의 그램을 나타내고 무게의 질량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S는 시간의 초를 나타내죠. 시간 세컨드. 그래서 CGS 단위 기준은 기억하시기에 길이, 질량, 시간을 나타낸다. 기준 잡으십시오. 적산 단위 기준은 CGS 단위 센티미터를 씁니다. 기본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설계 도면에 어떠한 수치를 기록하지 않을 때는 보통 밀리미터 단위라고 제가 해드렸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인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산을 뽑을 때 CGS 단위 기준은 길이의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할 센티미터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GS 단위 기준이 나타낸 것은 길이, 질량, 시간을 나타낸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13번에 수량 단위 및 소수의 를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표준 품셈 단위 표준 근거에 의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량 계산 지정 소수의 이하 1까지 구해서 끝수는 반올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쓰는가 하면 큰 단위들 톤 단위나 최적 단위 이럴 때는 지정 소수점까지 구하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지정 소수의 예를 들어서 뭐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땡땡땡점 얼마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소수의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 하면 지정소수 1, 2하까지 구하라. 그러면 셋째 자리까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셋째 자리까지 구했는데 이것이 3이었다. 3은 우리가 반올림하면 없애는 거죠. 그래서 보통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려주는 것이 반올림 개념이죠. 그래서 반올림을 하시면 된다. 그럼 만약에 이것이 5다, 6이다, 7이다 그러면 올려줘야 되겠죠. 끝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정소수 1, 2하를 구해서 반올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림. 그래서 반올림 합니다. 그냥 올림과 내림 개념은 틀리죠. 무조건 소수점 이하를 올려주는 걸 올림이라 하고, 그래서 올리냐 내리냐 그런 것이 반올림입니다. 그래서 5 이상은 올려주는 걸 반올림이라稱하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17번에 보시면 16번에 최적 계산 정확한 공식으로 구하는 게 기본 원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적 계산을 해서 보통 우리가 중량 구할 때 있죠.
중량 구할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였다. 철근 콘크리트였다. 구조에서 만약에 이 철근 콘크리트에 자 우리가 최적을 구해서 중량 구할 때는 무게가 얼마입니까? 이럴 때는 거기에 최적을 먼저 구해서 최적 그 설계도 정확히 구하면 돼. 공식에서. 그러면 보통 철근 콘크리트 예를 들어서 기둥이나 바닥판이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기둥이 있었습니다. 기둥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기둥이 예를 들어서 뭐 보가 있든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거에 일단 이 면적을 먼저 내야죠. 기둥의 면적을 내고 그리고 나서 이 높이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기둥이 예를 들어서 높이가 4m였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 폭은 하나가 이쪽이 0.5m였다 가정합시다. 여기가 0.40cm, 0.4m였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두 개를 곱해서 면적을 내고 그러면 일반 기둥에다가 가로 곱하기 세로해서 높이를 곱해버리면 하나의 최적이 나오죠. 하나의 최적이 나올 겁니다. 입방메다가 나오면 여기에다가 이 기둥의 개수를 갖다가 곱하면 전체의 최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은 한 개의 최적을 먼저 구하셔가지고 한 개의 최적을 구하셔 여기다가 개수를 곱하면 전체 최적이 나옵니다. 전체 최적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철근 콘크리트의 자중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철근 콘크리트의 무게는 일반적으로 2.4톤으로 봐줍니다. 1자 입방메다가. 그런데 묵은 콘크리트가 됐을 때는 2.3톤 개념이 됩니다. 2.3톤. 2.3세제곱미터가 되고요. 그러면 철골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철골,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는 2.5톤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게를 곱해 주시면 전체의 중량을 구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적을 먼저 구하십시오. 한 개의 최적을 구하고 뭐 바닥판이 주어지든 또는 벽체가 주어지든 한 개의 최적을 가로 세로 곱하기 여기서 높이가 되겠고요. 그럼 바닥판에서는 두께가 되겠죠. 두께를 곱해버리면 최적이 한 개의 최적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개수를 곱해서 전체 최적을 구해서 우리가 이 전체 최적에다가 이 중량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최적에다가 곱하기 철근 콘크리트일 때는 2.4톤을 갖다 곱해 주시면 전체 무게 중량이 나오는 겁니다. 무게의 개념이 나온다는 개념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항상 이 콘크리트에서는 주의하실 것이 콘크리트 배합은 항상 시멘트 대 모래 대 자갈의 배합비를 나타냅니다. 자갈의 배합비입니다.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의 배합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시면 다음 면적과 최적은 구조물 수량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함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함한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는 12회 때 한번 언급해서 시험을 나왔습니다. 지문 한 줄 나왔습니다. 니은의 볼트 구멍 가지고요. 볼트 구멍.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 볼트 구멍이나 리벳 구멍 이런 볼트나 리벳 구멍은 뚫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배달대가 현장에서 구멍을 뚫기 때문에 이거는 공제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말뚝머리라든지
그러면 보통 이거면 말뚝을 때려 박으면요. 현장에서 이 말뚝을 이렇게 때려 박습니다. 그럼 일정 이렇게 나와요. 일정 나오게 되면 이거 일정 표면에 다 두드리 깨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거 이만큼 내가 두드리 깼으니까 공제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안 됩니다. 공제하지 않습니다. 말뚝머리들. 그리고 두 번째 볼트 구멍이나 그다음에 미음의 강구조물의 리벳 구멍 작은 구멍들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벽돌공사에서 이 벽면적 산출할 때 벽면적을 산출할 때 이런 개구부라든지 개구부 면적이나 이런 임방보 면적은 이것은 공제를 합니다. 공제 요소에 속합니다. 이것은 이런 큰 구멍들은 공제합니다. 그 구멍이나 임방보 면적은 공제 요소가 됩니다. 이때 개구부는 공제를 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디귿의 못닥이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음 줄눈의 간격은 공제, 조인트 부분의 줄눈 간격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읍은 철근공의 배근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비읍은 콘크리트 물량 산출시입니다. 물량 산출을 할 때, 콘크리트 물량 산출 시에 물량을 산출할 때 이때 철근 콘크리트 내 배근은 그래서 이 배근 공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대로 뽑겠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에 수량 산출 시 주의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량산의 주의사항. 그리고 수량산의 가급적 시공 순수에 의해서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 소수점 자리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지정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 했는지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 했는지 정확히 판별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지정 소수 1, 2하를 구해서 반올림 한다 했죠. 그리고 정수 단위로 한산의 절상 혹은 절하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절상은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올려주면 절상이고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부린 것은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수 단위로 나타내야 될 것들. 그러면 벽돌에는 장으로 나타내야 되겠지만 소수점 몇 장이 사실 필요가 없죠. 이럴 경우는 우리가 보통 소수점을 보통 올려주는 절상 형태로 많이 갑니다. 이하를. 그래서 절상, 올림 개념이죠. 절상은 우리 개념 올림, 내림. 그래서 절하가 내림이고, 그래서 반올림은 뒤에 숫자를 봐가지고 숫자가 5 이상일 때는 올리고 5 미만일 때 내리는 것이 반올림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1절에 대해서 먼저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 공사별 적산 2절에서 계산 문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적산 시 어떤 부분을 공제하고 공제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